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오늘은 기투자 기업 중 한 곳인 엘라엘람의 2022년 1분기 실적과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엘람은 2022년 1분기 보시는 것처럼 2억 1,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전년 동기 대비 리포트 기준으로는 20%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현금을 활활 태워야 되는 이 바이오 벤처 등이 항상 따라붙는 현금 보유 상황은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22억 3,9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금이면 현재 기업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줄면서 1억 5,800만 달러를 지출을 했습니다. 연구개발 등의 한화로 2,028억 정도 분기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R&D 투자를 하는지 본인이 투자하시는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분기 주요 제품 매출 업데이트를 보면 이 엘라엘람 주주분들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엘라엘람의 주력 제품은 바로 ATTR 즉 트랜스티레틴 관련 아밀로이드증이라는 희귀 질환입니다. 우리 인체 장기 중 하나인 간에서 생성되는 이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이 적절하게 분해되지 않고 여러 장기에 쌓이게 되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생기는 희귀 질환이라고 해요. 2018년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는 5만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었으니까 현재는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온파트로는 전년 대비 미국과 미국 외 지역 모두에서 세일즈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간단하게 온파트로가 1년 투약 비용이 4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현재 투약 환자가 보시는 것처럼 2,200여 명이 조금 넘으니까 이 매출 추정은 쉽습니다. 급성 간성 포르핀증이라는 초희귀 질환에 쓰이는 기브라리의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3,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초희귀 질환인 만큼 이 매출 확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경쟁이 없는 만큼 약제를 필요로 하는 이 적절한 환자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일 겁니다. 엘라엘람의 커머셜 런칭 제품 중 현재까지는 이 마지막 주자인 이 옥슬리무 또한 이 옥살산 요증이라는 초희귀 질환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전년 대비 59% 성장이라는 높은 성장률은 보였지만 이 매출 확대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희귀 질환의 약제를 기다리는 이 환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응원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엘라엘람의 매출표를 보면 엘라엘람의 주력 제품은 ATTR 치료제인 온파트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파트로의 매출을 보시면 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런칭 당시에 2018년에 비하면 빠르게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파트로에는 정말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화이자에서 그 힌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 스크립트는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CEO의 2022년 1분기 이 실적 컨퍼런스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화이자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설명하는데 이 핵심 성장 제품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당연히 이 코비드 백신인 코미나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 경구 치료제인 이 팍스로비드 있고, 그리고 BMS와 콜라보하는 항혈전제인 굉장히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엘리키스가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잘 보시면 이 듣도 보도 못하던 제품 두 개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 빈다켈이고요. 하나가 빈다맥스입니다. 이건 뭐지 하고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와, 갑자기 슉 하고 등장을 하더니 2022년 1분기 이 매출이 전년 대비 41% 성장을 하면서 가볍게 6억 달러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이 빈다켈, 빈다맥스는 성분이 같고요. 용량은 다르게 이 트랜스티레틴 매개 유전성, 이 아밀로이성 신경병증이나 심근병증에 쓰이는 ATTR 아밀로이드증 약제입니다. 온파트로가 쓰이는 그곳에 이 약제가 쓰이는 거죠. 이 온파트로보다 1년 좀 늦게 2019년 중반에 이 슉하고
등장을 해서 2년 만에 드디어 이 화이자 컨퍼런스 콜의 이 매출 성장의 드라이버로 등장을 했습니다. 매출도 가볍게 온파트로를 제꼈죠. 왜일까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ATTR 아밀로이드층 치료제들을 보면 현재 임상 3상행 단계에 들어선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오니스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제품 하나가 있고, 이 브릿지 바이오파마라는 곳에서 개발하는 제품이 보입니다. 여기 옆에 이 투약 방식이 있는데, 아스트라와 아이오니스가 개발하고 있는 약제는 한 달에 한 번 이 피하 주사하는 방식이고, 브릿지 바이오파마에서 개발하는 약제는 이 하루 2번 투약하는 경구용 약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 투약 방식입니다. 온파트로가 3주에 한 번 이 정맥 주사해야 되는 큰 부담이 있는 제품임에 반해서 이 화이자의 빈다켈과 빈다맥스는 하루 한 번 경구 투여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온파트로보다 환자 편의성이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상 진행 중인 이 아이오니스 제품은 온파트로보다 투약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LRM에서 기대했던 한 방이 있습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기도 했었는데, 그건 바로 ATTR 관련 siRNA 신약 후보 물질인 이 부트리시란입니다. 부트리시란은 대표적으로 헬리오스 A라 헬리오스 B라는 임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온파트로와 같이 비교했던 임상인 헬리오스 A에서 이 9개월 시점에서 좋은 데이터를 냈고, 최종적으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봤던 28개월 시점에서 이 데이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트리시란의 장점은 바로 기존 3주에 한 번 이 파티시란 보시면 이 온파트로인데요. 이 3주에 한 번 이 정맥 주사를 해야 했던 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가 가능한 약제라는 겁니다. ATTR 이 아밀로이드증 치료에서 또 한 번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ATTR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과 그에 따른 심혈관계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기 위한 헬리오스 B 임상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헬리오스 B 임상의 30개월 추적 관찰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헬리오스 A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은 정답지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엘라엘람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뭘까 한번 보면, 이미 2021년 이 사이언티픽 데이 때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온파트로는 siRNA 치료제로 이 처음으로 가족성 트랜스티레틴 맥의 아밀로이드증 치료에 허가된 이 상징적인 약제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약 방식의 한계로 매출 확대가 어려웠어요. 이 약제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 개발로 획기적으로 이 투약 주기를 늘릴 수 있는 이 부트리시란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더욱더 진전을 시켜서 3개월에 한 번 투약뿐만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투약이 가능한 임상도 진전을 시키고요. 2024년 이후에는 이 부트리시란으로 ATTR 아밀로이드증으로 진단받은 여기 이 초기 환자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적응증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다 해먹을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것이 문제였는데, 이 부트리시란의 대표 임상 중 하나인 이 헬리오스 A가 보기 좋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포장 및 이 라벨링 문제로 3개월이 조금 늘어졌지만 다가오는 7월 14일까지 FDA 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 2020년 엘라엘람 영상에서 언급됐던 이 개발 코드명 ALN-AGT입니다. 당시에는 임상 1상 단계여서 이 코드 네임만 있었는데, 임상 1상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이 성명 질레베시란이라는 이름을 달고 본격적인 환자 대상 임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질레베시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정말 메스한 질환인 이 고혈압 영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siRNA 치료제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혈압도 이 매일 약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정말 지긋지긋한 질환입니다. 질레베시란은 특히나 이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의
1회 투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개월에 한 번 투약이라는 RNA 치료제 특유의 장점으로 투약 빈도를 확 줄인 siRNA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한 약제가 또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 카디아 스터디라는 이름을 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질레베시람과 플라세보 단독으로 비교 임상하는 이 카디아 1 스터디는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계속 업데이트 중이고, 여기는 2023년 중순쯤에 탑라인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니까 2023년 말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년 조금 뒤면 놀라운 약제의 임상 결과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이 라스차잔데, 즉 현재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여러 ARB 계열의 고혈압 약제들과 같이 병용 투여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보는 이 카디아2 스터디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4년 탑라인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엘라알람의 터닝 포인트 순간이 몇 군데 보이죠?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희귀하지만 이 투약 방식과 적응증 확대를 했을 때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 약제인 렉비오, 즉 인클리시란입니다. 엘라알람이 2000년대 초반 이 siRNA 후보 물질은 있는데, 이 체내 세포로 전달이 힘들어서 지금은 이게 LNP로 해결이 된 거죠. 한참 구조 조정을 하면서 자금 수요를 위해서 인클리시란을 더 메디슨스 컴퍼니의 개발 완료와 상업화 시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넘기게 됩니다. 더 메디슨스 컴퍼니가 성공적으로 렉비오의 임상 개발을 완료하고, 이걸 보자마자 이 노바티스가 2019년 말에 임상 개발 약제가 하나였던 더 메디슨 컴퍼니를 이 100억 달러 가까이 지르면서 전격 인수를 하게 되죠. 2022년 1분기 컨퍼런스 콜 장표에도 이제 바로 이 전략 제품으로 이 렉비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스캔블릭스도 벌써 출시를 했네요. 정말 노바티스, 제가 좋아하는 이 자카비도 있고요. 노바티스는 이번 렉비오 발표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 렉비오의 매출 부스팅을 위해서는 이 메디케어 파트 B 등재가 매우 중요한데 그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J 코드가 보이는데, 이 J 코드가 이 메디케어 파트 B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렉비오의 매출 추이는 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경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적응증 한계로 엄청난 매출 부스팅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이 힌트를 줄 만한 이 유의미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심혈관계 사건 감소 등에 대한 데이터는 이 선발 이 PCSK9 억제제 이 제품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이 6개월의 1회 피하 주사라는 매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달이 맞거나 매일 먹어야 하는 약제들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승산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유통이 중요한데요. 이 노바티스가 이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이건 우리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엘라일람은 이 노바티스 순 매출액의 20%를 로열티로 얌얌하니까 엘라일람 주주들은 노바티스를 열심히 응원해야 하고요. 노바티스 입장에서도 이번 구조조정으로 돈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엘라일람 인수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설도 간혹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리제네론에서 출시한 동일 질환 계열의 치료 약제인 에브키자, 색깔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에브키자 또한 약은 좋지만 과연 매출액에서 이 렉비오의 상대가 될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조건들이 발현이 되려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 버틸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엘라엘람의 장부 상황은 어떨까 한번 봐야 하겠죠. 이 보시게 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매출이 늘고 있으니까요. 2022년 올해 2021년과 같은 수준의 코스트가 발생한다고 하고,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버틸지 생각을 해보면 3년 정도는 충분히 자체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이 자금 규모를 말씀드렸죠. 현금 보유 규모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했는데 앞서 엘라엘람 영상에서 이 렉뷰의 로열티 매출 절반의 권리를 이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넘기면서 20억 달러를 끌어왔기 때문에 뭐 그게 신의 한 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자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바이오 벤처의 자금은 정말 이 목숨줄과 같죠. 네, 오늘도 길었네요. 한 줄 평을 한번 해보죠. 네, 엘라알람이 2021년부터 밀고 있는 비전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이 5개년 전략인데요. 향후 5년 안에 5대 생명공학 회사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5대 생명공학 회사의 반열에 오르려면 적어도 현재 시총 대비 6배는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안 그래도 되니까 제가 투자한 2019년 말 기준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만 그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말 기점으로 창업자가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본 누님이 이 최고 경영자에 오르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죠. 그리고 눈에 띄죠. 역시 뭐 화이자는 강해요. 그런데 이분은 10년이 넘게 이 밑에 쭉 더 있는데 10년 넘게 약물 개발 책임자와 이 최고 전략 책임자로 GSK에 있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동안 이 대형 딜에서 조용하던 이 GSK로의 딜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엘라엘람 영상을 올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팔로우하고 있는지 이게 물어보셨던 분이 있으신데요. 제가 엘라엘람을 매수했던 부분은 시작했던 부분은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이때부터 매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엘라엘람을 뭐 직장이다 보니까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뭐 한 주씩 그리고 한 주 이상씩은 꾸준히 살려고 노력하고 다르게 사야 될 애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S&P 500도 매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못 사지만 돈이 조금 있는 때는 조금 더 사고 없으면 한 주라도 살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고 보시면 정말 주가는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때 사서 이때 팔지 못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전혀 안타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 방식으로 하면 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에어리어에서는 이 기업 가치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임상 결과가 나오고 이 환경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정말 좋아지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 제품이 정말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 높은 수준의 매출을 보이거나 아니면 M&A로 갈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는 점점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보시면 2018년 주가로 돌아갔으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사는 거 보니까 누가 보면 좀 변태 같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고 각자 판단 하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가가 시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데 저한테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의 시장의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솔직한 저의 심정을 한번 남기는 걸로 영상으로 남기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 오늘 직접 보여줄 것이야. 아이고 무서워라.